요새 대출 받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금리도 높고 한도도 줄이고, 그래서 원래 집을 사려고 했던 무주택자분들도 지금 되게 혼란스럽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정부가 대출을 줄여서 유동성을 줄이면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데 굳이 지금 살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래서 제가 과거 대출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지금 무주택자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역사를 봤을 때 대출 규제는 분명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수요를 옥죄어서 시장을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는 좀 단기적이었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무주택자분들은 올 연말이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진짜 부동산 대출 난리도 아니거든요. 일단 유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고요. 대출 기간도 원래는 뭐 40년짜리, 50년짜리도 있었는데 이게 거의 30년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 상환 부담이 좀 커지게 되겠죠. 지금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에도 불구하고 주담대 금리는 은행에서 엄청 올렸거든요. 이자만 내는 그 거치 기간도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방 공제 없이 출해주는 MCI, MCG 이런 것도 제한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진짜 강력한데, 집주인의 대출을 상환할 때 하는 그 전세 대출도 막아버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신규 분양한 아파트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그 아파트에 실제 실거주로 입주하는 사람이 있고 전세를 놓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실거주로 입주하는 사람이야 뭐 주택담보대출 받아서 잔금 치르면 되지만, 그 집을 그냥 전세 놓는 사람은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내가 그걸로 잔금을 치러야 되잖아요. 근데 어때요? 전세입자도 그 전세금을 대출을 받아서 낼 거잖아요. 그 전세 대출을 안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대출 관련한 이런 대책은 진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초강력한 대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대책들이 정부가 명확히 공지를 한 대출 정책이냐, 그게 또 아니라서 지금 시장이 엄청 혼란스러운 거거든요. 앞서 보셨다시피 이게 은행마다 다 달라요, 은행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명확한 어떤 지침을 준 게 아니라 그냥 가계대출 너무 크게 증가하고 있으니까, 야, 좋은 말 할 때 너네 좀 알아서 좀 줄여라,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들이 각자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대출들을 쪼이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그럼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죠? 실제로 효과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상승세가 꺾였고요. 거래량도 줄었습니다. 전세 대출도 확 줄었죠. 그러면 이런 대출 규제는 지속 가능한 규제일까요? 역사적으로 대출 규제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뭔가 과열된다 싶을 때 정부에서는 DSR 뭐 이런 규제들을 새롭게 신설해 왔거든요. LTV는 주택 가격의 대출 한도를 말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 내가 10억짜리 집이다. 그럼 LTV가 60%다. 그러면 대출을 6억까지만 해주겠다는 거죠. 그게 과거 2002년에 최초로 도입됐었고요. DTI는 뭐예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기타 다른 대출들, 이자 상환액을 더했을 때 이게 연소득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거고요. DSR은 그거보다 더 강력하죠. 기타 다른 대출들의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까지, 원금 상환액까지 다 더했을 때 이게 연소득 대비 40%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해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용어의 대출 규제들을 도입해 왔는데요. 이러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성을 연구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정부 대출 규제가 주택시장에 미친 영향성을 분석한 보고서인데요. 제가 2022년 그리고 2023년에 작성된 보고서를 좀 살펴봤고, 내용이 좀 복잡한데 결론만 좀 요약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2022년 보고서입니다. 자, LTV 비율을 정부에서 70에서 40%로 낮췄어요. 그래서 30%의 대출 한도를 확 줄여버렸었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의 동일한 수치만큼의 가계 대출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결국 주택 가격은 상승했다라는 건데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냐면, 사람들이 대출이 어려워지니까 집을 이제 못 사겠고 그 돈을 그냥 저축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렇게 저축량 자체가 증가하게 되면 돈을 빌려줄 사람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으니까
실질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실질 이자율이 떨어진다는 건 돈 가치 자체가 하락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의 가치가 점점 떨어지니까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의 비중을 늘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택 가격은 결국 상승했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가계대출 규제 강화 정책이 주택 가격 하락시키는데 뭐 별 효과가 없었다. 차라리 이런 것보다 이렇게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보다는 주택의 신규 공급을 늘리는 게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게 보고서의 결론이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의 보고서인데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냐, 정부에서 이 GDP 대비 가계부채가 너무 높을 때 계속 억지로 낮추려는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미 시장의 방향성이 상승이면 그런 대출 수요 자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오히려 그런 수요 억제 정책은 시장의 왜곡을 초래한다. 그런 내용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정부의 대출 정책의 효과가 아예 없다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결국 그 유동성이라는 게 분명 중요하긴 중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작년에는 대출 규제가 아니라 대출 완화를 했었죠. 부동산 시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특례보금자리론이란 걸 만들어서 집을 살 때 시중 금리보다 우리가 싸게 해줄 테니 이거 받아서 집을 사, 그랬었거든요. 불과 1년도 좀 더 전에. 그러니까 완전히 다 죽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그 특례보금자리론 때문에 반등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때 저는 이 정부의 그 대출 정책에 의해 만들어지는 유동성의 힘을 작년 특례보금자리론 때 크게 느꼈거든요. 따라서 지금도 이 대출 억제 정책에 의해서 반드시 당분간은 시장이 좀 잠잠해질 겁니다. 실제 지금 데이터도 그렇게 나오고 있죠. 뭐 수요가 많이 끊긴 상황이고 거래량도 그렇고 부동산에 가봐도 손님이 좀 뚝 끊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거든요. 이미 전 세계적으로 금리 방향성은 인하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기준금리 내렸다가 집값이 오르면 욕먹을까봐 정부에서 못 내리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담대 대출은 최대한 쪼아라 하면서 주담대 금리만 쭉쭉 올라가는 아주 기형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만 완전 놓았죠. 은행만 파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조달하는 조달 금리는 싼데 대출 금리는 쭉쭉 올렸기 때문에 그 마진을 크게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지만 이 세계적인 금리 인하 방향성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주담대 금리만 올릴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공급 절벽은 기정사실이에요. 향후 몇 년간 아파트가 너무 부족해요. 그런데 건설사가 이렇게 아파트를 지으려고 공급을 원활히 하고 싶어도 수요가 있어야 그걸 지을 거잖아요. 수요가 있어야. 근데 내가 집 사고 싶어도 대출이 되어야 집을 사죠. 이렇게 대출을 억제해버리면 수요가 죽어버리니까 건설사가 공급을 선뜻 나서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이 더 심화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지금 그 매매 대출만 쪼고 있는 게 아니라 전세 대출도 쪼고 있다는 거예요. 전세 대출을 어떻게 쪼고 있냐면 집주인의 대출 상환 용도로 전세 대출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 전세 가격뿐만 아니고 월세 가격도 다 상승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신규 주택을 대출 받아서 샀고 전세를 놓을 거예요. 그러면 전세금을 받아서 그 대출을 상환할 건데 전세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입자가 못 들어오고 그러면 집주인이 전세를 못 놓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신규 아파트 물량 공급이 부족해서 전세 물량도 없는 상황인데 집주인이 내놓는 어떤 전세도 없어지니까 전체적으로 전세 물량이 더 부족해져서 전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약 기존에 어떤 사람이 어떤 집을 월세를 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전세로 바꾸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바꿀 수가 없죠. 왜냐? 전세입자가 못 들어오니까 전세 대출이 안 나와서. 또 내가 만약에 뭐 어디 지방을 간다든지 뭐 갑자기 해외 파견을 가다든지 해서 잠시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전세 놓고 가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마저도 지금 쉽지 않게 된 거죠. 그러면 그냥 전세가 아니라 월세를 주게 되겠죠. 월세. 이렇게 전세 물량들이 월세로 전환이 많이 이루어지게 될 거고 사람들도 전세를 구할 수가 없으니까 월세를 대안으로 찾게 될 거고 전세 물량은 점점점 더 월세화 될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신규 물량도 적고
월세를 놓을 다주택자 자체도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월세 가격 자체도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항상 이 정치의 본질을 좀 알아야 됩니다. 정치인들의 목적이 뭘까요? 국익, 민생 그런 거 사실 관심 없습니다. 오로지 표거든요, 표. 그런데 우리나라에 다주택자가 많을까요?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많을까요? 당연히 무주택자나 1주택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전 국민의 15%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인들은 나머지 85%의 표를 잡고 싶어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그 실수요자들의 대출을 쪼여버리면 반드시 반발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세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사실 오래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 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85%의 표가. 그러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되냐? 저는 항상 제 채널에서 내 집 마련은 투자가 아니니까 타이밍을 너무 재지 말라고 했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하던 게 뭐였죠? 내가 쫓기듯 최고가를 갱신하면서 산다든지, 전세가율이 너무 낮은 물건을 산다든지, 향후 공급 폭탄이 기정사실이다, 이것만 아니면 그냥 내 집 마련 행복하게 하시면 된다, 이걸 항상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꼭지를 맞출 수도 없고 바닥을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럴 때가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대출 규제를 하면서 사람들이 약간 이 매수를 주저하고, 매도자들도 집이 좀 안 팔리면 어쩌지? 이런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그럴 때 이때가 차라리 매수자가 조금 갑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거래량도 많이 떨어졌고 매물도 좀 적체된 느낌이거든요. 올 연말까지는 이런 기조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선택지가 많기 때문에 진짜 내가 원하는 집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부동산이 좀 오른다 싶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원하는 동, 층, 뭐 구조 이런 거 못 고릅니다. 왜냐면 서로 살려고 줄 서 있거든요. 매도자가 갑이니까 깎을 수도 없어요. 내고도 잘 안 해줍니다. 그냥 못난이들 중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돼요. 그렇지만 이럴 때 시장 조금 꺾인다 싶을 때 내가 원하는 깨끗하고 좋은 집을 내고도 좀 많이 하면서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집 마련 투자가 아니거든요. 샀다가 좀 떨어져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부동산의 장기적 방향성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기억하시고 좋은 집 잘 고르셔서 내 집 마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르기 너무 힘들고 모르겠고 어렵겠다 하시면 제 채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좋은 정보 많이 얻어 가실 수 있으시니까 구독해 놓고 한 번씩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